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다시 안녕하십니까. 뵙게 되는데요. 예, 예. 오늘 이렇게 중요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아유, 감사드리고요. 무슨 말씀을. 예, 저희가 사실 프라자에서 공부를 한 2년 동안 해오고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사실 경제만 보는 사람들보다는 예, 이제 국제정치,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문제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예, 상당히 이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사실 교수님하고 저희가 이제 한 20부작으로 예. 한번 이런 같이 공부했던 분들 음, 보셔서 컨텐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에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건 어떤 메시지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초유의 어떤 그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상황을 맞이해서 그렇죠. 사실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패닉 상태고, 네. 그리고 기존의 보수와 진보의 어떤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어떤 해답으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의 지적 역량을 다 함께 모아서 그 해법을 좀 찾아보자. 그것은 단순히 어떤 외교 안보 분야뿐만이 아니고 경제, 그다음에 과학 기술 이런 분야의 분들을 다 모아서 함께 그 고민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네, 사실 네,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쉽지 않은 분들이고요. 어려운 분들이고요. 그리고 보수와 진보 나누지 않고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초청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혹은 참고해야 되는 방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은규입니다.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 외교 안보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천하질서를 혼돈에 빠뜨린 현 미중 전략 경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패권 싸움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미국 트럼프는 서양 최소와 같은 공세 전략을 펴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 시진핑은 마치 바둑을 두는 듯한 그런 어떤 장기적 포석에 입각한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트럼프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전략을 그대로 지속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대단히 공세적이고 우세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중국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러한 미중 전략 경쟁의 시기에 우리가 염원하는 북한의 핵 포기는 사실상 어렵고 대단히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어떤 특수 요인에 의해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북한 체제 붕괴의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은 미중 패권 전쟁에 몰입해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천하 질서를 견인하는 강국의 길을 이제는 걸어야 될 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중심의 그 천하 질서라는 것은 시장 경제와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세계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가치를 통해서 이제 국가의 어떤 국력을 크게 제고하는 그런 이제 질서였고요. 한국은 미국 패권과 그리고 미국이 제시한 안정적인 국제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산업화에 성공했고,
그리고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천하 질서에서 대단히 어떤 그 좋은 성과를 거뒀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 대단히 편안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천하 질서가 지금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2008년과 2009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는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은 스스로 그 야기한 그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세계에 드러나면서 급격하게 미국의 소위 말하는 그 패권 질서가 흔들리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이제 중국은 스스로 중국 방식에 의해서 미국을 따라잡겠다라는 중국의 꿈을 이제 제시하고 권위주의 체제를 훨씬 더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세계는 지금 미국 중심의 기존의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체계에 의한 어떤 천하 질서와 그리고 권위주의를 바탕으로 한 중국 중심의 새로운 천하 질서 사이에서 지금 대단히 그 불안하고 그 대단히 불확실한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중은 현재 이 전략 경쟁이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사실은 미중은 그 전시적인 어떤 심리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국가들 향해서 다들 내 편으로 와라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미중을 제외한 나머지 the rest of the world 나머지 국가의 그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단히 불안한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외교 안보는 크게 5가지 도전에 저는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새로운 미중 전략 경쟁이 어떤 그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그 공감대가 아직 우리나라에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대응 원칙도 정립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많은데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비대칭 전략에 있어서 우위를 바탕으로 한 생존 전략을 이미 정립하고 북미 대화라든가 남북 그 대화를 통해서 살아나겠다는 어떤 전략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아직 없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현재 코로나 사태로 야기된 현재의 위기를 넘긴다면 보다 대담하게 평화 제안을 해올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으로서는 그걸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사실은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북한 우위의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험성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북한은 이미 한국이 그 방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핵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를 10대를 배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위기 그 다음에 한중 관계의 위기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미국이 어떤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현재의 중국의 소위 말하는 미국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력의 전개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군사 재배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태평양 억지구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에 그 중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다 업그레이드된 어떤 사드 체계라든가 이것들을 배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큐반 미슬 크라이시스와 같은 그런 어떤 핵전쟁의 거의 위협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중대 사안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중국의 코앞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가 이제는 배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한중 관계는 거의 파탄 지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5년 내에 직면할 위기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가정은 중국이 그렇게 빠르게 미국을 따라올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은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제조업에 있어서는 미국을 추월했고 구매력 기준, 즉 PPP 기준으로는 2014년에 세계 최대 규모의 그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향후 이제 그 국력을 좌우할 주요한 그 분야들, 특히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통 그러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사물 인터넷, 로봇, 클라우드 기술, 바이오, 신에너지 뭐 이런 전체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거나 이미 따라잡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거의 제조업이 없는 붕괴된 상황에서 이러한 중국을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한 거죠. 미래학자 스캇과 샘의 그 미중 경제력에 대한 이렇게 전망을 보자면 이거는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미국은 약간 더 높게 그 경제 발전 전망을 해봤고 중국은 현재 6% 정도 수준인데 4.5%까지 내려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2040년이 되면 중국이 GDP에 있어서 미국을 따라잡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 비춰서 이렇게 보면 중국은 6%니까 제가 보기엔 2030년대 직후에 이 추세대로 간다면 미국의 경제력을 따라잡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보국의 미중 국력 예측을 보자면 이건 종합국력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한 미국 정보국의 스스로의 분석에 의하면 2045년 정도 이전에 중국이 종합국력에 있어서 미국을 따라잡는 걸로 그렇게 미국 스스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그 사실은 불안하고 여러 가지 그 어떤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은 마치 서양의 체스처럼 그 직접적인 공격으로 상대방의 우두머리를 죽이면 그 게임이 끝나는 그런 이제 대단히 공세적인 전략을 택하고 있고 중국은 전투에선 지더라도 전체 포석을 잘 깔아서 궁극적으로는 전쟁에 이기는 바둑과 같은 그런 전략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 단계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도 낙후된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그리고 불평등과 불균형은 지금 확대되고 있고 따라서 이건 언제든지 정치적 위기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 그 산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혹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외교력에 있어서는 미국에 확실하게 뒤지고 있지요. 게다가 이제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 이렇게 소프트 파워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이제 등장하면서 중국은 더 이상 발전 도상국이 아니고 이제는 강대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으로 전환하면서 중국이 이제는 대륙 국가가 아니라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국가, 그리고 동아시아에 머무르는 국가가 아니라 유라시아의 중심 국가, 그리고 경제 중심에서 경제와 군사를 병행하고 핵심 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를 가진 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경제력이 마구 부상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는 엄청난 위협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서방 세계나 미국은 중국이 점점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방 세계와 더 가까운 체제로 변모할 걸로 생각했고 민주화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경제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정치 체제는 훨씬 더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그 도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그 전략을 보면 두 개의 100년 전략을 제안하면서 2049년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미국을 따라잡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대국 외교를 추구하면서 이제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중국의 영역을 전 세계로 펼치겠다라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이제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국이 만들어놨던 것과 대단히 유사한 그런 제도들을 지금 만들어내면서 지금까지는 대단히 성공적인 그런 그 외교를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대단히 대담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세계를 주도할 새로운 30년의 어떤 시작을 중국이 알렸고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 스스로도 앞으로 세계의 중심축이 이제는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움직일 거고 그 중심에는 이제 중국이 있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 이렇게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제 그 미중 전략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촉발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까지는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대단히 그 주저하고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미중 관계는 여러 가지 그 엎치락뒤치락이 있었지만 지난 40년 동안 사실은 중국과 전략적인 어떤 협력을 기조로 한 미중 관계를 미국이 구축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2017년에 국가안보 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이자 현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로 분명히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라든가 그 다음에 국방부의 여러 보고서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 부통령의 펜스라든가 이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경제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군사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적개념을 분명히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면에는 이제 기존의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다 같이 채택했던 그 자유주의에 기초한 어떤 국제주의를 포기하고 미국 우선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백인 중심의 어떤 마초이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치 그 서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이제 대단히 세계를 구원한 어떤 한 영웅이 나타나서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어떤 외교를 지금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는 이제 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들끼리 뭉치자.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경제 제도를 만들자. 그 다음에 쿼드라고 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같이 협력하는 외교 안보 체제. 거기에다가 새로운 이제 국가들, 예를 들면 한국이나 뉴질랜드 뭐 이런 국가들을 포함해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 안보 체제를 구축하자.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동북아시아와 그다음 서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그런 계획들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계속 중국을 압박하는 제도들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고요. 그 결과로 이제는 단순히 처음에는 그 미중 무역 마찰에 의한 분쟁인 줄 알았더니 점차적으로 경제 기술 전쟁으로 가기 시작했고 전략 군비 경쟁으로 가기 시작했고 이념 경쟁으로 가기 시작했고 체제 경쟁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새로운 냉전이 시작됐다 혹은 제2차 냉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내리고 있고요. 앞으로 세계는 미중 경쟁과 이런 분쟁이 아주 일상화되는 그런 상황을 당분간 아주 오래 사실은 상당 기간 동안 목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한 것은 과거 냉전처럼 미소로 양진영으로 전 세계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미소가 그런 냉전적인 사고를 가진 상황에서 나머지 국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의 세계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중 간의 어느 국가도 아직 그 상대 국가의 멸망을 혹은 체제의 완전한 붕괴라든가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 국제 질서를 주도할 것인가의 싸움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이 그 현재의 전략 경쟁에서 얼마만큼 내적으로 버틸 수 있는가 하는 내부적인 어떤 역량, 그 다음에 과학기술 혁신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결국은 이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이미 이 상황을 전면적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이면서 격렬한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미 저기 2020년 7월 30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규정을 내렸고요. 시진핑 주석은 중앙당교의 연설을 통해서 이것은 100년 만에 초유의 대변화 국면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장기전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 얘기를 던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이러한 전략 경쟁에 대응해서 미국이 중국의 기술 획득이라든가 해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차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내 그 수요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중국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주변 국가들 합치면 한 20억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를 하나의 완결된 구조로 만드는 대순환을 최근에 그 쌍순환이라고 하죠. 국제와 국내를 같이 결합시키는 그 순환을 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국내를 중심으로 한 경제 전략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그 미국은 중국이 발전할 수 있는 그 공급 라인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것은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 즉 시장은 앞으로 결국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사실은 크고 계속 확대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현재의 공급 라인을 장악한 미국과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그 시장은 결국은 중국에 있는데 이것을 놓고 어떻게 미국 자체의 대기업이라든가 세계가 반응할지에 대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미국은 현재 다른 여러 국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중국을 압박하는 합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중국은 각각의 그런 국가들을 서로 분열시키면서 자신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협력 관계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소위 말하는 연행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나 미국이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게 흡인력을 가질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우선주의, 마초이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종 정책이 성공하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현재 이런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시키면서 국가주도로 나가면서 외부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는 상황 속에서 외부 국가들의 두려움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연행 정책도 그렇게 설득력 있게 지금 다가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큰 충격을 국제 무대에 주고 미중 전략 경쟁에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초기에는 바이러스를 이제 사태를 일으킨 중국이 전 세계 비난이 됐죠. 비난의 대상이 됐죠. 그런데 점차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여러 TV라든가 거기서 봤던 미국이라든가 서방의 놀라운 의료 체계와 그런 시스템이 붕괴가 된 겁니다. 오히려 중국이 대단히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세계 제4차 산업의 성과를 가장 잘 활용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주 빠르게 이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면서 세계 최초로 이것을 극복했다라고 선언하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시면 수백만 수천만 명이 그냥 이동하면서 아마 수억 명이 이제 저녁에 이번에 추석을 계기로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자신감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의 구조상 중국이 제조업을 거의 다 이렇게 장악한 상황에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중국을 비난하면서도 중국에게 마스크라든가 의료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것들을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세계 121개국이 중국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코로나의 대응 상황을 보면 미국이 가장 높은 그 발생률과 엄청난 사망자를 내면서 대단히 코로나 사태로 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국가가 됐고, 서구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그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마 세계 주요 경제 체제 가운데 금년에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승자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IMF의 추계에 의하면 내년에도 회복된다 할지라도 중국의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고,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와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세계 주요 거시 경제 기관들이 예측했던 2030년에서 35년에 중국이 미국 경제 그 규모를 따라잡을 것이라는 그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아마도 중국이 더 그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이 코로나 사태가 말해주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 그리고 서방이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성해서 이 코로나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오히려 더 주도할 가능성이 훨씬 지금 커진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그 약점을 이제는 잘 이해하면서 오히려 그 자신감은 더 제고됐고, 비록 현재는 대단히 어려움에 압박에 의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중기 이상으로 넘어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랑 외교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는데 중국이 대단히 공세적인 외교를 펴기 시작했죠. 그래서 코로나가 가장 창궐한 3, 4월 기간 동안에 전 세계의 교통과 운수의 물량이 다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유럽의 열차 물동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중국과 1대1로 연선의 국가들의 그 무역량은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중국이 대단히 이 상황을 잘 활용하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가 기존의 예측을 넘어서 자신도 사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텐데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그다음 중국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어떤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급을 차단하는 전략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압박할 국제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기 시작했고, 이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아마 그러면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인터뷰한 볼튼의 견해에 따르면 바이든이 오히려 그 대중 압박을 훨씬 더 강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정도로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향후 중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 더 역으로 더 확대되는 그런 사태에 이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향후 이제 국제 질서는 미국의 중국을 압박하는 중국 대 나머지 세계의 대립 구도와 그다음에 중국이 추구하는 다극화 전략, 즉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중국이 세계 하나의 주요한 어떤 강대국으로서 이제 부상하는 그런 전략이 충돌하는 상황이 계속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 어느 누구도 향후 어떤 새로운 천하질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의 미중 전략 경쟁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끝내가야 될지에 대한 최종 어떤 단계에 대한 목표가 사실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단히 혼돈의 시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각 대기업이라든가 우리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이것은 사실은 외교 안보 분야도 비슷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최근 주목할 정세 변화를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닉슨 도서관 연설에서 이제는 미중은 체제 대결로 갈 거고, 심지어는 중국 지도부의 교체까지도 암시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중국을 중국이라 부르지 않고 중국 공산당이라 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국가주석이라고 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의 총석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그래서 이제는 신냉전 선언을 공식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불러일으키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독일이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서 훨씬 더 자율적인 어떤 그 대외 정책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독일 주동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니까 그 미국의 압박에 저항해서 독일은 그 러시아와의 기존 에너지 협력을 계속 우리는 할 거고 중국과도 협력 체제를 구축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대놓고 했고, 그 이면에는 또 독일과 불란서의 그 협력 체제가 또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대서양 동맹도 지금 현재 이완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우리가 주목은 하지 못했지만 최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코로나 19 백신을 지원해 줄 것을 중국에 요청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대단히 큰 지정학적인 어떤 그 경쟁에 있어서 미국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되돌리지 않으면 태평양이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가 곧바로 중국의 위협에 노출되고요. 대만과 일본이 역으로 그 중국에 포위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이에 대응해서 미국은 대중압박 노력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훨씬 더 높은 단계로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미중 간의 그 충돌이 이제 군사 부분까지 그리고 이념과 체제 부분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미중 전략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어느 누구도 정책 우선순위로 놓고 추구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북한의 문제,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의 문제를 미중 전략 경쟁에 어떻게 활용해서 상대를 압박할까에 그 중점이 놓여질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비핵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이 이렇게 파고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본능적으로 일단은 생존 중심의 그 전략을 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것은 바로 핵무장을 더 제고시키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전반적인 군사력의 열세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다연장포의 능력이라든가 이걸 극대화시키면서 한국과 주한미군이 방어 불가능하게 하는 그 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거의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은 현재 모두 평화를 얘기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둘 다 신뢰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어느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여전히 그 안보적 확신을 줄 수 없는, 서로 쌍방이 안보 불안의 심리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 어느 누구도 이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한이 동시에 다 같이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 북한 체제 붕괴와 한반도의 통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거는 중국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창출해야만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지금 저희의 도전 과제입니다. 그러면 미중 전략 경쟁이 우리 한국에 주는 함의는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우리 그 산업화와 민주화 성공의 어떤 가장 중요한 주축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미 동맹 자체,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주둔 자체가 너무나 당연한 걸로 우리는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변수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모든 전략의 초점이 이제는 한반도가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하면 중국을 억제할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도 대중국 동맹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한미군도 어떻게 하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미국 전략가들의 생각일 겁니다. 여기에 전적으로 우리가 동의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제 굳이 여기에서 왜 더군다나 아까 북한의 비대칭 전략의 성공으로 말미암아서 방어도 불가능한데 여기에다가 주한미군을 배치해 놨냐, 그리고 한미동맹에 뭐가 필요 있느냐, 이런 생각을 미국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미동맹 자체도 변수로 전환하는 시기에 우리가 도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는 이미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동맹이 모든 답을 제공해 줬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군사 안보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만능의 대답에 의존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또 위험해져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마치 한국이 이제 이런 절벽 위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건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중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현재 저의 진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의 차기 지도자의 필수 조건은 이 상황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반도국가라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항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딱 중간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의 어떤 격변이 일어나거나 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세력 전환이 일어났을 때 한국은 항상 전쟁터가 되거나 나라에 엄청나게 불행스러운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영향력을 미쳐서 국내는 친미냐 친중이냐 친일이냐 뭐 이걸로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상황에 항상 우리는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친미냐 친중이냐의 어떤 이분법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든 새우, 혹은 지난 정부에서는 외교부 장관께서 우리는 그래도 힘이 커졌으니까 돌고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거대한 고래 싸움에서 끼면 새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돌고래는 치명상을 입고 고통스럽게 죽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둘이 부딪혀도 미꾸라지처럼 미끄러져 나가는 미꾸라지가 되거나, 그런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 안 되면 우리가 죽을 수 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넌 배가 아플 걸 먹으면 하는 보고 전략을 하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사고,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지금 찾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관할 것은 아니고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 파워, 그다음 K 팝이라든가 K 방역이라든가, 그다음 여러 가지 특히 우리가 반도체 문제라든가, 여기에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다 같이 지금 한국을 끌어들여야 되는, 그리고 특히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은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도 린치핀입니다. 즉 핵심적인 어떤 전환의 어떤 공간인 거죠. 따라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승기를 잡기 전에 그 상황 속에서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중이 전략 싸움에서 가장 중요시할 수 있는 반도체의 능력을 가진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K 방역이라든가 K 팝 뭐 이런 데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에, 그리고 인터넷 강국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단순히 피해의식을 가진, 그리고 양쪽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골몰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어떤 규범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미중 양국을 지금 거의 치킨 게임처럼 서로 물러날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어떤 길을 터주는 제3 세력들의 어떤 영향력을 이제 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강국 전략으로 우리는 승화를 시킬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열렸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제 새로운 선택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싸움에서
끼인 그런 국가 형상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부가 얘기했던 평화적 공존은 사실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존을 얘기하는 건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핵을 가진 북한과 전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자살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항성을 서로 인정하고 북한도 한국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안보적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갖추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서 남북한 양측이 서로 어떤 안보적인 균형 상태를 이룬다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과감하게 우리가 평화 공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그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서 지금 다 같이 우려하고 방법을 찾아가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다자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한국과 호주, 한국과 독일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거점 국가들과 전략적 연대, 거의 전략 동맹의 수준까지 우리가 협력하면서 그들이 가진 네트워크를 같이 활용하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우리 중견국 혹은 약소국들이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적 규범을 만들고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된다면 이 한국의 역할이 이제는 단군 이래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를 우리가 열어갈 수 있다.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프라자에서 계속 좀 공부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중 패권 경제 시대에서도 주변 국가들에 대한 국제 정책 예.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데 오늘은 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예, 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미중 패권 경쟁 시대 하에서 그들의 어떤 국제 외교 관계에 예. 대해서 사실 우리만큼도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고민들이 지금 벌써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고요. 예. 사실 이제 곧 미국 대선이 있을 거고 네네. 리더십에 대한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속될 수도 있고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정책의 방향에서 큰 축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변화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있고 그리고 한반도 정세 하에서 사실 북한의 스탠스가 매우 중요한 또 예. 시점이기도 하고 또 중국 혹은 일본 또 러시아 등등의 어떤 주변 국가들하고도 서로 사실 아주 촘촘하게 얽혀 있는 대북한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오늘 좀 심도 깊게 말씀 주시면 저희도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